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은 제68회 현충일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6.25 전쟁 전사자와 경찰, 소방관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들에 대한 기억과 예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어제 국가보훈부로 격상돼 공식 출범한 데 맞춰서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보훈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지역에서도 추념식과 위령제가 열렸는데요. 6.25 전쟁 전사자뿐만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전후의 과정에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서 이해천 보도연맹 관련 희생자 10분의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돼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위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6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뜨거운 여름 불경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KG 모빌리티만의 특별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까지. 6월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상담받고 시원한 커피 쿠폰도 받으세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이해천 국민보도연맹 집단 희생자 10분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죠. 잠시 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북유족연합회 정정웅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예, 자, 우리 지역의 부모님들께서 항상 신경 쓰고 걱정하는 문제가 바로 아이들 교육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방과 후 아이들의 활동과 관련해서 학교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서울 등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10년 하다가 안동으로 귀향한 게 이제 만 4년이 넘었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 살면서 몸으로 느끼는 문제가 바로 교육과 의료 격차 문제입니다. 네. 아이들 방과 후 활동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놀 곳이 많습니다. 뭐 종합체육관이나 탁구, 스쿼시, 수영,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각종의 체육시설도 많고 네. 또 아이들에게 이를 가르쳐줄 스포츠 전문 인력도 종목별로 많습니다. 네. 또 인구가 많으니 국가의 예산이나 민간의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경향도 있고 가계의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으니까 아이들 또한 그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반면에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실정은 참 안타깝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네. 열악하죠. 우리 많이 열악합니다. 네. 그 아이들이 놀 공간이 제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네. 별 차이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강변 정도가 전부인데요. 그렇죠. 참 지역의 아이들과 종종 제가 대화할 기회가 있는데요. 뭐 네. 강연을 나가거나 하는데 볼링장은 너무 재밌는데 가고 싶지만 비싸서 못 간다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참 애립니다. 그렇죠. 뭐가 한 게임당 한 뭐 2, 3천 원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애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 못 가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놀 곳이 없어서 뭐 PC방을 가거나 집에서 네트워크 게임을 하는데 그마저 PC방을 가거나 그런 아이템을 살 용돈이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겨울엔 너무 추워서 축구 농구할 수 없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축구나 농구를 하기 그렇고 뭐 탁구 같은 걸 치려고 해도 칠 곳이 없거나 뭐 비싸서 못 간다고 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아파트 지하 공간이나 다리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휴대폰만 보기도 하는 걸 제가 목격하곤 하는데요. 맞아요. 네. 그 아이들의 여가활동에서도 이 양극화와 지역 격차가 참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참 뭐 예산 1조 시대다 뭐다 자랑만 늘어놓는데 과연 뭘 했는지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할 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 제안. 예.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상시 개방하자. 네네. 아이들 뭐 놀 곳을 좀 만들어주자. 그렇습니다. 뭐 새로
받기는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들 네네. 개방하자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학교 시설을 방과 후나 뭐 휴일에도 개방을 한다면 학교 측의 뭐 예산상이나 관리 책임 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네. 좀 현실적으로 학교 측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맞습니다. 이 학교 시설이 지금 개방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말씀 주셨듯이 개방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 측이 책임져야 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뭐 방학 때나 또는 방과 후에 다 닫아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시설을 신축하는 건 예산이 한 150억, 200억 드는데 그보다는 기존의 유유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훨씬 예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실제 예를 살펴보면요. 구리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를 2022년 작년이죠. 10월 28일 새로이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최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구리, 서울 이렇게 네네. 조례를 통과했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또 조례를 시행하고. 그러니까 학교 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왜 그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상시 개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운동장 부분도 뭐 불도 안 켜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에. 맞다. 밤에는 좀 어두우니까. 예. 그런데 안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 시설,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탁구장 뭐 이런 시설까지 예, 다 실내 개방하자. 체육시설 운동장 다 포함해서 한번 개방해보자 이겁니다. 그 실내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이나 구리는 우리보다 나은데도 이래 하는데 우리 예. 경북 북부 지역 같으면 더더욱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공간 개방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탁구채 등 기자재도 대여하고 강사 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마다 공이나 배드민턴채, 뭐 탁구채 등 체육 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이거 없어서 운동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기자재를 대여해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거고요. 예. 관리 인력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공공근로 인력이 현재 상당히 있습니다. 뭐 그 어린이집에도 지원이 되고 또 그 환경미화 활동도 하시는 그러한 그렇죠. 인력을 예. 학교 관리 인력으로 재배분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고 예산적으로 타당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왜 체육 기자재 이런 거 대여하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사실 그 하면 관리인이 하면 필요할 테니까 그것도 그렇죠. 안전요원하고 관리요원은 다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이제 공공근로 인력을 이제 이용을 하자.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뭐 공공근로 그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도 한번 배분을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써야 되는데요. 예. 그 뭐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다 이런 거는 계속 이제 관가에 뭐 보도처럼 이렇게 나오는 말이지만 사실 저는 여기다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도산 골짜기에 국제 컨벤션 센터를 덩그러니 짓는다든지 거기 그것도 적자 보전해 준다고 또 1년에 수십억씩 시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것도 포함해서 또 쓰지도 않는 정자를 막 지어 놓습니다. 그 산대배기에. 여름엔 더워서 못 쓰고 겨울엔 추워서 못 쓰고 비 오면 또 못 쓰는데요. 예. 그리고 연말마다 길 파헤치고 있죠. 그거보다는 아이들 위해 쓰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산. 그쪽 예산 우선 줄여서 이래 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영진 변호사 국제 컨벤션 센터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이거 지적을 하는데 예, 맞습니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가 봐요. 너무 예산 낭비다 이건가요? 이거는 지금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그걸 지어 놓고 나서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예산으로 적자를 투입해야 되니까요. 매년. 예. 그렇죠. 거기 접근성도 떨어져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을 분석했는데 예. 그 사업을 진행한 사람이 정책적 책임져야 됩니다. 그 정도입니까? 그렇죠.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왜 지었는지 납득도 안 가고 왜냐하면 용산에 성곡동에 땅이 텅텅 비어 있었고 한데 거기 짓든지 아니면 시내에 지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 천지 지어놔서 올해 초에 거기서 새해 행사했는데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고 욕했는데 하기야 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1시간 걸립니다. 길도 꼬불꼬불하고요.
그러니까 워낙 예산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3, 4천억 투입이 됐을 3, 4천억 투입이 됐고 이미. 그렇죠. 또 매년 한 뭐 수십억이 들어가나 보네요. 작년 MBC 보도에 의하면 예. 적자 보전용으로 40억 원의 시예산이 투입됐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1년이죠. 예. 또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고. 그렇죠. 여기 국제 컨벤션 센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여기서 계속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던데. 1년에 몇 번 있죠. 그런데 그게 참 컨벤션 센터의 기본은 뭐냐면은 컨벤션입니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에 식사와 호텔과 회의 시설 다 있어야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컨벤션 센터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 멀뚱하게 회의 장소 안에 그 옆에 잘 데가 있습니까? 먹을 데가 있습니까? 접근성이 좋습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 단초가 끼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처리하려니까 이게 방법이 지금 없어서 지금 시에서도 끙끙 앓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미 수천억 들여서 지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그 방안을 지금 연구 중인데요. 아예 뭐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 호텔도 쭉 한 번 더 세게 가보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지금 뭐 방법이 사실 없은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어놨는데 부수지도 못하고. 그렇죠. 한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 활용 방안. 그래서 그 컨벤션 센터 어떻게든 잘 활용해야 될 텐데. 예. 그 만든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네요. 네. 예. 다시 한번 돌아오면 제가 흥분해서 참 그런데요. 뭐 국제 컨벤션 센터 얘기만 나오면 안영진 변호사 흥분하는데. 제가 정치했다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건 잘못한 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제 조례나 지자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우리 지역이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히 지역마다 동일합니다. 이게 학교가 지금 다 유유부지로 이제 방과후나 방과대 닫아놔서 문제인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일하면은 뭐 초중고 학교 시설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법률을 새로이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지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더 예산 지원하는 중앙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예. 좀 국회의원님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중앙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하고 있다 아닙니까? 노동, 교육, 연금인데요. 연금. 예. 올해 초에 이제 교육 개혁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4대 개혁 분야 중 세 번째 항목이 지역을 살리는 교육 분야이고 그 하부 항목으로 핵심 정책 중에 학교 시설의 복합화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학교 시설이 지금 방과후나 또는 유유부지가 많으니까 그거를 복합화, 문화시설, 뭐 복지시설, 체육시설 이런 걸로 좀 해보자 이런 이제 골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뭐 40개 학교를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한다는데 우리 안동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그 중앙정부의 핵심 흐름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과후 및 휴일 학교시설 개방 및 기자재 대여란 뭐 제안들은 더더욱 이런 궤를 같이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제 교육 개혁 정부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4대 개혁 분야 중에 이제 세 번째 항목 지역을 살리는 교육 분야에 속하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시설의 복합화 지원이다. 그렇습니다. 학교를 꼭 막 거기서 이제 수업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문화, 체육, 복지 시설로 한번 복합해보자 이런 취지죠. 학교 그 큰 부지를 그 시설을 잘 활용해보자. 복합적으로 활용해보자. 그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비단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이게 지역 주민들도 다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일종의 그 지역 그 스포츠 센터로서의 기능 및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이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초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예산도 안 들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감히 우리 지역의 정치권의 병폐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애들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다는 겁니다. 뭐 거기다가 건축 토목 관련 공약인데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 공약물을 보면은 거기다가 뭐 어딜 짓겠다, 뚫겠다, 뭐 이런 거 쭉 많습니다. 뭐 하수 처리장 유치, 뭐 예산 확보 이런 건데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들 또 어르신들의 건강과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이 공약이 내년 총선 공보물엔 넘쳐나길 기대해 보고요. 그 첫걸음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개방 및 기자재 대여 사업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합니다. 정치인들 공약 중에 교육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 그렇죠. 왜냐?
표가 없으니까 아이들 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상대적으로 뭐 예, 있는 것 노인 같아요. 어르신들 관련 공약은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안동시의 노인정만 해도 230여 개가 넘는데요. 노인정이 예, 그런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예산 지원은 물론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예산의 물꼬를 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건축, 토목, 뭐 시설 사업 이쪽으로 너무 우리 정치인들이 컨벤션 센터 같은 거요. 다음에 한번 1시간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쪽으로만 너무 우리 정치인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쪽으로 네네. 눈을 돌려보자. 네. 학교 시설 개방 및 기자재 대여 사업 이렇게 제안을 하셨네요. 자, 우리 안영진 변호사 정치 꿈이 있으니까 정치인이 되면 꼭 이쪽 실천을 해 주시길. 네, 가슴에 차곡차곡 지금 정책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뭐 제안하는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고 메모해두고 있는 거죠? 다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고 물론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 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네 얼굴 와 글로?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와 글로? 최저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박스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6월 12일까지 지역산업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539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오늘 코너 우리 출연자 연락이 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68회 현충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충일을 주제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의원입니다. 예, 자, 우리가 지금 부르는 현충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얘기를. 예, 현충일이 처음 지정된 것은 1956년도입니다. 네. 56년도 1차 국무회의에서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현충일을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2차 국회에서 국군의 날로 제정했었는데 이게 75년도에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5월 31일 현충일로 공식으로 개칭했고 네. 82년도부터 정부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매년 6월 6일은
그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과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그 국가 추념일이자 법정 공휴일입니다. 네. 근데 국경일은 말 그대로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이고 축제 같은 날이지만 오늘 6월 6일은 그러니까 추모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경일이 될 수 없고 국가 추념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국가 추념일. 그래서 대통령 추념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56년에 제정이 됐고 82년부터 정부 기념일로 제정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왜 6월 6일일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6월 6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요? 제정 당시 언론 보도는 물론 국무회의 기록에서 정확한 지정일을 밝혀두지 않았고 가장 유력한 것이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연관이 있다라는 망종 유래설이 있습니다. 망종과요? 예. 24절기 중 9번째 절기고요. 예. 이게 보리가 있고 모내기 시작되는 시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망종을 가장 좋은 날로 여기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충일이 망종과 같은 날로 지정된 이유는 망종이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설이에요. 예.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때 56년도 망종이 마침 양력 6월 6일이었고 6.25 한반도 전쟁을 가장 많은 장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6월 6일을 현충 기념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이런 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예. 망종이 아주 우리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날로 지정했다. 이런 설이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고. 자,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함께 국기를 또 달아야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조기 개양. 예, 맞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어요. 네. 국기법에 근거해서 태극기를 달아야 되고 또 조기를 다는 날입니다. 이게 역시 국기법에 있고요. 예. 사이렌은 아마 오늘 아침 오전 10시부터 1분간 사이렌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때 축구나 야구 경기 열린다는 선수들은 경기장에 단체로 묵념을 합니다. 네. 실제로 작년에도 대한민국과 칠레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경기장에 단체로 묵념을 했고요. 현충일에. 조기는 김면을 기봉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먹는 겁니다. 예. 호국영령의 넋을 기르고 애국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조기단 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조기를 달아서 전몰자들을 기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거행되고 서울에서는 국립현충원 추념식 거행되고 네. 많은 국민들이 순국선열 전몰한 장병들의 넋을 기르고 충절을 추모했죠. 예. 자, 이렇게 현충일에 대해서 유래 기타 등등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계 현충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좀 현충일 비슷한 이제 세계 각국에 있는데 먼저 미국 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메모리얼 데이, 우리말 기억하는 날, 추억하는 날 이쯤으로 번역이 되는데 자,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유래는 18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이게 남북전쟁 후에 북군 출신 존 로건 장군이 장병들 무덤에 꽃을 장식하는 포부령을 내린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때 전쟁 후에 율리세스 S. 그랜트가 미국 장군이 미국의 모든 전쟁에 전사한 사람들 기리기 위한 기념일을 제안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요즘은 5월 마지막 주 연휴라는 점에서 여름 휴가의 시작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대요.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에는 미국 전역에서 추모 행사 열리고 꽃을 바치고 깃발을 개양한다고요. 올해는 이제 지난 5월 29일이 그러니까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리는데 5월 29일이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예, 미국에는 메모리얼 데이가 있고 영국에는 또 리멤브런스 데이라고 있다고요? 예, 매년 11월 11일에 열리는 기념일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끝난 날을 기념을 해요. 예. 우리와 똑같이 이제 전몰자 기리기 위해서 꽃을 바치고 깃발을 개양하는데 영국에서는
양귀비 화환을 올려놓고 2분간 묵념한답니다. 양귀비 화환을 올려놓고. 예. 양귀비 꽃이 빨갛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2분 묵념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 양대전을 아우르는 의미라고 하고요. 이거는 호주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폴란드에서 그렇게 추모한다고 해요. 네. 1918년에 11월 11일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이때 영국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국 정부는 11월 11일을 리먼버런스 데이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 영국 알아봤고 캐나다에서는 뭐 특정한 시를 낭송한다고요, 현충일에? 네. 캐나다도 11월 11일이에요. 똑같네요, 영국하고. 예, 똑같이 양귀비 꽃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니는 주간이고, 예. 그 Lest we forget,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이라는 문구를 붙인다라고 해요. 그리고 양귀비꽃 그림을 복도에 전시하고 이제 빨간색 그 양귀비꽃이 들어간 동전까지 발행한다라고 하고요. 예.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캐나다 군의관 존 맥크레가 전장에서 쓴 시 플랜더스 들판에서라는 시를 그때 썼거든요. 예. 뭐 플랜더스 들판에 양귀비꽃 날리네, 우리가 누군 곳을 알려주는 십자가 줄줄이 서 있는 사이로 뭐 이렇게 시를 낭독했는데 군의관 존 맥크레가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의 플랜더스에서 전우들의 장례를 치른 뒤 이 시를 썼대요. 그런데 종전 몇 달 전에 이 맥크레가 사망을 했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매년 리멤버스 데이에는 이 시를 낭송한다라고 합니다. 아, 캐나다에서 이렇게 특별한 특정한 시를 낭송을 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뭐 안작데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여기서 안작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아미컵이라고 해서 호주, 약자. 뉴질랜드 연합국을 의미합니다. 예. 1차 세계대전 당시 갈리폴리 전투에 참여했던 이 연합군을 기리는 국가 추모의 날인데 4월 25일이에요. 네. 근데 안작데이는 평화로운 새벽 시간대 추모 행사가 시작되고요. 추모 행사 하면서 밝은 태양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그다음 이제 관람객들은 이 군인들의 행진을 관람한다라고 하고요. 예. 이것도 이제 안작대의 상징물은 안작 비스킷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먹는 참전군인 비스킷. 예. 예, 저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예, 그 참전군인들 가족들이 많이 만들어서 군인들한테 보냈대요. 아, 실제로. 예, 근데 지금도 안작 비스킷을 이렇게 모금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예. 가정에서도 이때 많이 구워 먹는다라고 하고요. 우리로 또 따지면 양귀비꽃- 주먹밥이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여긴 주먹밥이죠. 비스킷. 그러네요. 예. 광주에서 만들었던 주먹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예. 호주는 또 빨간 양귀비꽃을 1달러에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또 참전 용사들을 위해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빨간 양귀비꽃이 생명을 상징하고 매년 수많은 군인들이 희생된 전쟁터에서 이 꽃이 피었다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양귀비꽃 역시 호주. 자, 그렇다면 한 두 나라 정도만 더 알고 싶은데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 독일과 일본의 현충일은 어떨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독일부터 좀 알아볼까요? 독일은 현충일이 따로 없어요. 없어요? 독일은? 예,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후에 군대를 해체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 기리는 기념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대신 전쟁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국민 애도일이 있고, 예,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지정일 없이 성탄절 4주 전 일요일에 국민 애도일을 지킨다라고 하고요. 예. 또 나치 학살자 애도일이 있어요. 아, 나치 학살자, 그러니까 학살 당한 그런 분들을 당한 애도하는 날. 예. 이게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1월 27일이거든요. 예. 이때를 기념해서 나치 학살자 애도일을 1월 27일로 지킵니다. 강제 수용소 나치에 의해서 한 400만 명이 희생당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400만 명이나 희생당했어요.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유태인들이 한 600만 명이 희생당했죠. 그냥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만 400만 명이 희생당했고요. 독일 정부는 1990년 1월 3일 자라날 세대들의 나치 만행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기 위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된 1월 27일을 나치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전국 애도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게 1996년도 일이에요. 네. 그 로만 헤르츠크 독일 대통령이 2차 대전 종전 50주년인 1995년에 독일 국민들이 나치 정권의 인종적 광기 학살에 희생된 수백만 명이 을 추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끝날 수 없다. 애도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1월 27일을 나치 학살자 피해자 애도일로 정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독일에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낼까? 또 일본 하면은 또 신사 참배 뭐 이게 또 좀 생각이 나는데 좀 어떤 관계가 문제예요. 있을까요? 예. 이게 문제 이게. 일본도 1952년부터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1945년 8월 15일을 기억하면서 정부 주관으로 2차 세계대전 전몰자에 대한 무종교 형태의 추도식을 거행하고 있거든요. 예. 말씀하셨던 데 신도주의를 바탕으로 전 8만여 신사가 있고 여기서 가장 크고 세계인의 주목을 끄는 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그 유명한 야스쿠니 신사. 여기가 가장 크군요. 예. 여기에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으로 사용된 도조 히데키는 14명이 전쟁 영웅으로 신사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으로 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일본이 그들의 현충일을 기념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거죠. 그대로 전쟁 영웅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총리들이 참배해왔고 특히 아베 총리에 이르러서는 평화헌법 개정 등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했거든요. 예. 문제는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과거 세탁하고 있는 거예요. 침략 전쟁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요. 일본 국민이 군국주의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 자체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독일과 일본의 차이. 그러니까 과거를 세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왜곡인 거고 일본이. 그래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일본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독일을 보면은 이제 끊임없이 그 역대 총리들 보면은 이제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데 일본은 완전 정반대죠. 왜곡하고 미화하고 이런 모습들. 사실 비교가 되네요. 예. 이게 독일이 완벽하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워낙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모든 사람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책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안팎에서도 여전히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도 유대인 대규모 학살 외에도 동성애자나 장애인, 집시 같은 소수자 집단 학살에 대한 추모비 건설이 굉장히 늦었단 말이죠. 그리고 폴란드와 그리스 전쟁 배상 문제도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요, 한일 양국 간 논쟁의 근원인 한일협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6만에서 7만 명의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리스에서만 한 330만 명의 희생자를 냈거든요. 그래요? 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에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던 그 아사히 신문을 방문해서 과거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만이 주변국과 화해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끊임없이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총리 메르켈이 이렇게 아예 이렇게 총리 면전에서 일본에 그랬더니 역사인식의 일침을 가했거든요. 그래요?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은 단순하게 일본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에도 역사를 직시해야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야, 이 메르켈 총리가 아베 총리 앞에서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이때 아베는 아주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나와 있나요? 뭐라고 또 군색한 변명을 했을지.
아이고, 그렇군요. 예. 자, 오늘 68회 현충일을 맞아서 현충일의 유래부터 해외 현충일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한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응시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삶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그런 얘기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아주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슈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달 26일이었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예천지역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0분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피해자가 많은데요. 이번에 그 10분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지긴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북유족연합회 정정웅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정웅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정웅 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예천 지역 주민들이 군경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 검속 사건에 대해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2005년 제1기 조사에서는 홍보 부족으로 잘 모르거나 회의감, 개인사정 등으로 많은 희생자가 누락되었는데 또다시 진실화해 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만 희생자에 대한 합당한 배보상이 되지 않아 반쪽짜리 진실규명이라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시는군요. 큰 다행이긴 하지만 반쪽짜리 진실규명이다.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분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분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이 진실규명 신청한 분들 훨씬 더 많다고 들었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이 이제 다 돼가서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제2기는 신명이 늦게 진실 규명되었으나 결정서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청자는 20여 명이 약간 넘을지 그래 하나 추정되나 전국에서 신청이 지역마다 가능하고 개인정보 등 공개가 불가하여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진실규명이 한 30% 정도가 되었고 연말까지 50%까지는 마무리된다고 진실화해위원장이 약속한 바 있고 앞으로 1년 연장은 불가피하고 또다시 연장 입법을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유족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현재는 한 30% 정도만 진실 규명이 됐다. 연말까지 한 50%까지 마무리된다고 이제 약속한 바 있고, 그래서 이제 1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억울한 희생이 사실 예천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북 저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자,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보도 연맹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보도연맹이란 1949년 그 이승만 정권이 만든 정부 조직 반공단체입니다. 그런데 여순 사건 등 사회가 극히 불안한 시대에 자익 사상에 물든 사람을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법인데 네. 연맹증을 발급하여 나중에 좋은 일이 있다고 무지한 농민, 서민 등을 유혹하여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 등에 협조한다는 판단 하에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군경에 집단 학살당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9년에 이승만 정권이 만든 정부 조직 반공 단체가 바로 이 보도연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보도연맹증을 발급해 줄 때는 뭐 이거 다 나중에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모르고 이제 가입한 농민들 뭐 일반 국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 모르면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모르는 사이 됐는데 여기 연맹에 가입한 사람들 나중에 또 학살한 그런 사건. 예. 참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인데 우리 지역 경북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또 희생자는 대략 몇 분 정도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과거 경상북도는 대구를 포함해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특히 산간지역 그리고 경북에는 각 지역마다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학살 그 숫자는 한 2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전국적으로는 130만 명 정도 되는데 경북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경북만 한 20만 명 정도 추정한다고요?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130만 명 정도나. 그러니까 학살 당한 사람 숫자가 이렇다는 얘기죠. 목숨을 잃은 사람 숫자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국회 자료나 경찰 자료나 이제 합해서 130만 명 정도라고 전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군요. 예. 네. 자, 이 보도연맹이라는 이 단체 소속이었으니 뭐 빨갱이다 또 뭐 당시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보도연맹에 가입시킨 경우가 많았다면서요. 네. 당시 남로당에 가입 전향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였으나 사상 및 이념이 문제되거나 자에게 조금이라도 협조한 사람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모든 죄가 사면된다고 홍보하여 공무원들을 실적주의, 지역주의, 할당제로 일반 농민 10대 중고등학생은 물론 본인이 가입된지도 모르고 강제 가입시킨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보도연맹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들에게 이제 실적을 배당을 한 거군요. 최대한 많이 가입시켜라.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학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빨갱이다가 하면서. 참 이렇게 뭐 왜 죽어야 하는지도 그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 이게 이제 뭐 1950년경에 이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그 남아있는 유족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상당히 어린 나이일 그럴 때일 텐데 혹시 회장님께서도 그때 일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당시 상황이? 네, 약간 기억은 나는 게 있고, 제가 한 10살 때 일이고. 10살 때였어요, 당시? 10살 때인데, 그 당시에 전쟁이 났고, 공비 토벌 과정 빨치산 활동에서 주로 희생되었고, 전쟁이 발발하자, 어느 날 갑자기 보도연맹 소집 명령을 하더라고, 빈 공터, 창고, 경찰서 등 예비 금속, 감금 후에,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군경에 의해 무참히 집단 학살당한 사건이라는 얘기를 뭐 어머니나 주변 어른들께 자주 들었습니다. 군 트럭에 싣고 가면은 바로 그 골짜골짜기로 갔는데 그 올라간다는 말이 골짜기로 가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골로 간다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나온 말이고
산골짜기에 끌려가서 죽는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골로 간다는 말, 이게 이제 이때 나온 말이다. 산골짜기에 이제 끌려가서 죽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한 전쟁이 났을 때 한 10살 정도 우리 정정호 회장님이 됐을 때인데, 실례지만 우리 정정호 회장님도 유가족이십니까? 희생당한? 예,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유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혹시 부친께서 희생을 당한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모친을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네요. 당시 상황. 듣기도 하고 제가 직접 그 주변의 분위기를 봤습니다. 아이고, 참 그러시군요. 예.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유가족들, 이후에 그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텐데, 문제는 희생당한 사람도 희생당했지만, 그 유가족들도 연좌제라는 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또 평생 입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네, 그 희생자 대부분은 30대, 50대로 집안의 가장들입니다. 예.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정이 파괴되어 유족들은 생활고로 자녀들은 배움의 길도 없었는데 빨갱이 자식이란 사회적 멸시와 냉대로 통한의 삶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예. 더욱이 연좌제로 관공서, 공기업, 회사 등 사관학교라든지 신업 문제로 취업이 불가하였으며 요직에도 갈 수 없고 항상 당국의 감시 속에서 참담하고 무서운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정웅 회장님이 딱 이런 생활을 해 오신 거잖아요, 평생.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변에서 빨갱이 자식이라는 그런 멸시, 냉대로 그리고 통한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말씀이시고, 취직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고요. 살아오시면서.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 시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58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를 했고요. 이게 이제 처음이었습니다. 58년 만에.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출범해서 2007년부터 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시작했고요. 2010년까지 1기 활동이 있었고 2020년부터 이제 2기가 출범해서 이제 현재 활동 중인 건데, 자,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할 말 많습니다만은 희생자 중에 1기에서 진실 규명을 받지 못한 하고 소멸 시효 문제 등으로 재판부에서 정당한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유족들이 기각된 분들이 많습니다. 제2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실적인 결정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 1세대는 나이가 현재 최소 젊은 사람 74세고 저는 막내인데도 지금 83살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라는 거는 최대한 빠른 결정을 해주시고 1기 소멸 시효 문제로 배보상을 받지 못하는 유족들의 많습니다. 그렇죠. 많겠죠. 그래 구제할 수 있는 배보상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진실위원장한테 부탁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정정우 회장님도 벌써 83세신데 최대한 빠른 그 결정, 진실 규명 그리고 적법한 배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유족들 중에는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요.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결정도 못 보고 결정된 분도 있겠지만은 그 나이가 모두 많아서 90 넘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천 국민보도연맹과 예비 검석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북유족연합회 정정웅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